아, 네. 비디오 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번 주에 요 부분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 하나이면서 세계인 의자, 호수스 얘기하면서 이제 요 부분이었어요. 예술의 존재는 동어반복적이다. 뭐 형식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미술사는 형태학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이제 미술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 미술의 역사의 끝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모더니즘 미술, 어떻게 보면 형식이 계속해서 세화를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또 예술은 예술이 다른 철학이나 다른 어떤 학문들과 달리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들로 계속 진행되는데, 그 끝에 있는 것이 이 개념 미술이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코소스라는 사람이 1969년에 그 철학 이후의 예술 혹은 철학을 따르는 예술 이 논문에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펼쳐나갑니다. 이 주장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소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코소스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자면 예술은 분석 명제와 유사하다. 또한 예술을 철학적인 가정들로부터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술은 동어 반복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예술을 철학적인 가정들로부터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학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미술사랑 미학이랑 미술 경영이랑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학이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게 무엇이고 정의가 뭐고 기능이 뭐고 뭐 예술은 다른 학문, 과학 이런 것들이랑 달리 가지는 특징이 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미학이 처음부터 철학이랑 과학이랑 같이 얘기가 됐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서양의 철학 역사에 비춰봤을 때 미적인 것, 감각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성의 영역보다 굉장히 좀 열등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치부가 됐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의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 절대적인 어떤 지식, 이성, 이런 이데아를 추구하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학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기술이나 미적인 것,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좀 하찮은 것이라고,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좀 그 안에 계급 안에서 조금 밑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요 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적인 게 하찮은 것이라고 치부될 게 아니라 과학이랑 꽤 유사한 측면들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움가르텐이 굉장히 좀 최근이죠. 1750년에 에스테티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됐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 미적인 것을 이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 미학을 이제 The Science of Sensuous Cogni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에 관한 인지를 연구하는 학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미적인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학문으로 얘기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사람들 간에 좀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막 펼쳐가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보를 해서 칸트가 이제 The Judgment of Taste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적 판단 이런 단어를 쓰면서 미적인 것에 관한 그 학문을 더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이랑 다르게 미적인 것이 가진 어떤 특징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 무관심성이라는 거예요. 이 무관심성이 뭐냐면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얘기를 이제 칸트가 하는데요. 만약에 철학자인 루소가 베르사유 궁전을 봤을 때는 이 궁전이 사람들의 착취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뭔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칸트는 그런 건 이제 미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미적인 판단은 그냥 그런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 관계없이
그냥 그 베르사유 궁전의 형태를 보고 아, 이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야지 이제 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관심성이라는 건데 이게 칸트의 논의에서 영향을 받은 미국 쪽에서 이제 작품을 많이 감상을 할 때 이런 형태적인 것들이나 색깔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근거로서 작용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Universal Validity라고 하는 이 측면은 그 사람이 이 미적인 것을 판단을 할 때 그냥 어떤 인지적으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을 통해서 이 미적인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똑같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Universal Validity라고 하는 이 특성인데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미적인 판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미학이 제기되는 그 근거 혹은 뭐 발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미켈란젤로 예시를 가끔 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미적인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연구해 볼까 보자라는 그 얘기가 진행이 됐냐면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의 이제 로마의 여러 성당에 조각들이 여러 조각들이 있는 가운데서 미켈란젤로의 요 피에타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내용을 가지고 조각을 만든 여러 작품들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도 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룬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 칸트나 바움가르텐이 봤을 때 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뭔가 다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작품은 다른 작품이랑 다르게 조금 더 주제를 더 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게 대체 뭘까라는 그 원리와 특징 뭐 이런 것들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미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을 하게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날에 이런 미켈란젤로 같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요 밑에 이제 그린섬에서 나온 요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게 약간 입시 미술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입시 미술을 이제 평가를 해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교수가 던져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교수들이 몇백 장을 이제 그림을 막 깔아놓고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썸네일에 의자가 있는 요 예시를 좀 들자면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한테 의자 사진을 주고 저 종이공 사진을 주고 가벼움이라는 걸 표현해라 이런 식의 주제를 던져줍니다. 근데 이제 몇백 장의 그림을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쫙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수들이나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좋다고 느껴지는 그림들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좀 추려집니다. 사람들마다 조금 엄청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가벼움이라는 게 많이 잘 느껴지는데 근데 그걸 나타내는 요소들은 뭘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추려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학의 시초가 아닐까?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여기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강사들이 나와서 왜 이게 더 나은지 설명해 주는데 저는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학이 출발한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앞서서 인상주의 미술에서도 봤었어요. 인상주의 미술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상주의 작품을 보고 아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어느 순간 이제 미술의 기준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학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미술의 양식이 달라진다. 그 점을 인정을 해서 뭐 그리스 시대, 이집트 시대, 뭐 낭만주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분명히 분류를 해요. 약간 미술사를 조금 접목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 분류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미술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가장 잘 발현되는 시기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학이라는 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 미학이라는 것은 미술을 미술이게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학문 영역들과 달리 미술이 그 자체로 뭔가 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학 이렇게 논의들이 여기 보면은 예술을 다른 철학적인 가정들로부터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어떤 바탕으로서 미학의 등장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철학적인 가정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인문학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코수스의 주장인 분석명제와 유사하다 이 부분을 보자면 이제 분석명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명제는 이제 칸트랑 에이어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에게서 이제 따온 개념이라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여기 아날리틱 프로포지션. 네. 근데 이게 요 분석명제라는 것에 그 대립되는 개념이 이제 종합명제라고 해요. 그래서 분석명제는 뭐냐면 참, 거짓이 상징의 정의에만 의존하는 명제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이런 명제라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총각이라는 요 상징, 기호, 의미가 이제 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의미를 이미 가져요. 그래서 이 명제는 우리가 그냥 총각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인가? 아니면 뭐 어떤 남자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대입시키지 않고 그냥 요 문장 하나만 봤을 때 아, 이게 당연히 맞겠지, 참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이제 분석 명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서 이제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을 가진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분석 명제에 수학 명제들도 다 이론적인 명제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삼각형 안에 이미 세 개의 각을 가진 도형이라는 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명제가 경험을 대입시키지 않고도 참여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분석 명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명제에는 참, 거짓이 경험에 의존하는 명제인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노란 털을 가진 동물이다. 이 명제 안에서는 호랑이의 그 호랑이가 노란 털을 가졌는지, 뭐 하얀 털을 가졌는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대입시켜서 이 명제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합 명제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총각은 젊은 남자이다. 이것도 이제 총각이 젊은 남자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경험들을 대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합 명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주장을 보자면 그래서 예술 작품들은 분석 명제이다. 그들 자신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이제 요 분석 명제라는 개념을 예술 작품들, 예술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도 사실 분석 명제다.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사실의 영역이라 불릴 법한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은 작가의 의도의 제시라는 점에서 동호반복적인데 이는 즉 작가가 어떤 특정한 미술이 미술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미술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이 작품이라는 게 그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작가가 이 작품은 미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작가라는 이 주어 자체도 이미 미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석 명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화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때 인용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예술의 존재는 동화 반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보자면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총각이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살펴보면 A는 A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호 반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코수스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미술사는 예술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형태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술의 정의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동호반복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린버그라는 사람 저번에 이제 요 추상 표현주의 얘기하면서 그린버그가 그 우리 잭슨 폴로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잭슨 폴록의 요 그 추상 표현주의 드립 페인팅 원 이 작품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회화라는 매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그 평면적인 회화가 이젤 위에서 그려지고 이젤이 지탱하는 그 캔버스가 평면적이고 이런 이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평면성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 회화들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 잭슨 폴록의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정의를 바꾼 게 아니라 예술의 한 부분 한 형태를 약간 다른 형태들을 유형적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코수스의 주장이. 예술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이 형태적으로 그냥 다른 것일 뿐인데 그린버그는 이게 마치 새로운 것이냐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의 예시가 요 생면회화라고 하는 추상 표현주의 중에서 색깔들을 이렇게 면을 채우는 그런 회화들을 분류하는 그런 장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신 이 작품들이 생면회화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작품을 제가 가져왔는데 하나는 앞서 저희가 보셨던 그 마크 로스코의 화이트 센터예요. 이 작품 얘기하면서도 이제 잭슨 폴록이랑 같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비판이에요. 사실 형태적으로 이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예술의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예술이라는 커다란 정의로 봤을 땐 같은 것일 뿐인데 그린버그는 그 분류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냐 얘기를 한다.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시면은 1950년에 그려진 화이트 센터 이 작품이고 바넷 뉴먼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이제 1950년에서 51년에 이렇게 그 긴 캔버스에다가 띠를 착착착착 이렇게 넣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요. 근데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위에 약간 물감이 샥 스며들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바넷 뉴먼은 이제 캔버스 위에 물감을 쫙 올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질감도 굉장히 다르고 또 앞서서 로스코 작품에서는 얘가 막 그 노란색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얀색도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이제 환영들도 나타나는데 뉴먼은 약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 화이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밖으로 나와 있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모리스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막 뿌리게 하는데 이게 완전 전면적이지도 않죠. 근데 그 그린버그 같은 경우는 이 세 작품을 우리 회화가 지향해야 되는 그 회화의 본질을 드러낸 회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린버그식의 찬사에 비판을 하는 장면이 이 예술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에서 더 연장해서 사실 코수스라는 사람은 회화라는 그 분류 자체, 회화가 계속해서 회화가 자연스럽게 미술임을 뭔가 인정받는 그런 방식은 그동안 전 시장에 있었던 다른 회화들과 그냥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미술이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토대로 코수스는 앞으로 이제 예술이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요 인용문을 보시면은 예술의 기능에 관해 처음 질문한 사람은 바로 뒷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1917년에 있었던 요 다다이즘, 뒷장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술에게 처음으로 그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부여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술의 그 본질이 동어반복적이라는 측면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
뒷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이어서 이제 모던 미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의 모던 미술은 그 만해나 인상주의나 회화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수스가 약간 좀 비판하고자 했던 그런 회화 미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린버그에게는 모던하다, 막 새로운 미술이다. 그 자신의 어떤 매체적인 특성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제 추앙받았던 미술들인데 그런 미술들과 그 이전의 작품은 그들의 형태적 가치에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미술의 언어는 똑같은데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서 보셨듯이 여기 형태학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연장선상의 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이 이제 형태의 도움을 받지 않은, 형태적 가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요 레디메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태의 도움을 받지 않은 레디메이드로 인해서 이제 언어의 형태에서 무엇이 말해져 왔는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언어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무엇이 좀 각광받았고 덜 각광받았는지를 드러내는 그 작품이 요 레디메이드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의 조건을 순수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틀에 갇혀 있었는지를 얘기하게 됐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는 즉 미술의 본질이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 기능에 관한 질문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형에서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미술의 핵심이고 이 개념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요 그린버가 얘기했던 현대미술이 아니라 진정한 현대미술의 시작이고 개념미술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념미술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뒷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뒷샹이라는 사람이 1917년에 이때 이제 파리에서는 인상주의, 뭐 큐비즘 이런 이제 회화들이 막 진행이 됐었고 회화들은 1950년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해서 뭐 추상으로 나아가고 이제 미국이랑 또 유사한 그런 수상 표현주의 비슷한 그런 작품들도 계속 이어지곤 하는데 이제 뒷샹이라는 사람은 1917년에 요 남성용 소변기를 이용한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샹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1917년에 독립미술가 협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런 회화적인 가치에 저항해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전시를 좀 주체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회를 조직을 하는데 그 협회는 $6만 내면 이제 전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뒷샹이 이걸 좀 이용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남성용 소변기를 갖고 와서 $6를 이제 작가 협회에다 내고 리처드 맛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 등록한 걸 가지고 이제 샘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용 소변기를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협회 측에서 $6를 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 그래도 $6 냈으니까 이 작품 받아들여 주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근데 좀 외설적이고 그냥 일상 사물뿐인데 이걸 작품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의견이 또 대립을 하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이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캔들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신문에 실려가지고 비평가가 이제 비판을 막 합니다. 이 작품이 거부된 것은 뭐 외설적이고 그냥 일상 물건일 뿐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 근데 협회 쪽에서 $6만 내면 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시 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이 뒷장의 샘을 이제 파기하기 전에 이 사진에 찍어 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지금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뒷샹이라는 사람은 이 남성용 소변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어떤 제스처, 앞서서 이제 추상표현주의 같은 그림에서 봤을 때 막 작가가 막 뭔가 색이랑 면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막 뿌리기도 하고 뭔가 흘려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행위들을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형태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게 이제 그런 측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라고 하는 순수한 주체만 남은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라는 사람이 이 작품이 미술이다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 개념만으로 이미 미술이다, 미술로 충분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뒷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식의 행위들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뒷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언어로, 다른 어떤 레디메이드 말고도 다른 어떤 개념,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 미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주변에 있는 일상 사물들, 특히 공장에서 제작되어서 어떤 인간의 수공예적인 특징이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을 이제 레디메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요 작가가 작품 그냥 선택하기만 하는 거 그런 레디메이드와 단지 일상 사물뿐인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랑 좀 겹쳐지는데 얘는 약간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앤디 워홀의 브리로 박스라고 하는 이 팝아트가 있는데 얘는 이제 오히려 사물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이 앤디 워홀이 정교하게 요 박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사용하는 그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인쇄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그 힘을 작가가 주는 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단지 일상 사물뿐인 것이라고 이제 지칭이 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미술로서 제시됨으로써 오히려 미술의 본질이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이게 미술의 본질은 결국엔 동호반복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내부의 내재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호수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미술이라 말하는 무엇이든 미술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 미술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 미술의 가장 순수한 정의는 미술이라는 개념의 근본을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서서 하나이면서 세 개인 의자 말고 요 이제 Five Words in Orange Neon 그 오렌지 네온 사인으로 쓰여진 5개의 글자 요 작품인데요. 요 작품 보시면은 이 단어 자체도 이미 5개예요. 그래서 요 5개의 단어로 이 5개 단어라는 게 이 5개의 단어일 수도 있고 이 five words라고 하는 이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이 오렌지 네온 안에 쓰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아무 의미가 없이 계속해서 그 내부에서 순환하는 그런 구조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본질이다. 아무것도 없고 작가가 그냥 뭔가를 제시하면 예술인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이걸 이제 사실 좀 전문적인 형용사로는 리터럴하다, 즉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터럴 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그대로가 전부다 이런 식의 이제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 미술이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에 접근을 해서 이런 식의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개념 미술가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왜 작가가 개념이면 충분한 것이라면 왜 작가가 직접 만들지? 이런 질문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드러내는 방식에도 이제 좀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솔루이시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자기가 직접 작품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인증서, 요 승인, 요 약간 제품 보증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솔루잇이 그 벽화 월드로잉 넘버 95 이 작품을 우리가 좀 승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서를 써주고 이 안에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시문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전시를 처음 한 게 요 밀란에 있는 그 갤러리라고 하는데 이 갤러리에서 요 지시문을 따라서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 지시문 읽히고 이렇게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작가 자신의 어떤 필체, 이런 주관성, 이런 것들도 배제하고자 이런 식으로 행정 문서 같은 형태로 작품이 등장하게 되는 개념만 이제 순수하게 드러내는 것이 대체 뭘까? 이런 식의 질문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작가의 개념을 드러내는 그 매체로서 어떤 이런 사인과 같은 드로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잇이라는 사람이 개념 미술가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아이디어가 예술을 만드는 이 기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계라는 거는 사람의 손의 수공예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작가가 개념을 제시를 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제 작품들을 생산해내는 계속해서 좀 순환하고 동호반복적인 그런 어떤 행위가 이제 작품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 호수스의 이론이었습니다. 네, 그때 질문 주셔가지고 혹시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4, 50분 동안에 배울지는 전혀 않을 것 같고, 얼마나 한 기간 동안 이러한 이론들을 배우게 되나요? 공부를 하면. 아, 어, 이게 사실 이게 약간 이게 저도 계속 반복한 거라서 네, 이게 어, 이게 이 글만 보면 사실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글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분석명제 이런 네. 친구들이 막 철학에서의 어떤 하이퍼링크가 철학,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엄청 길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이해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분석 철학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그 철학사에서의 그 분석 철학과 언어 철학으로의 전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약간 그 시기랑 좀 연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이해가 돼서 이제 굉장히 좀 어, 운이 따르는 약간 좀 그런 면도 있고 좀 되게 네. 근데 그럼에도 역시. 불구하고 아직 요 음, 분석 명제 관련한 부분은 또 되게 논리학 같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도 하면서 좀 다시 봤던 그런 부분이에요. 음. 저는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서 생겨나는 그냥 그 되게 형식적인 질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면은 작가란 어떤 사람을 작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을 하는 이게 미술이야 하는 주체가 작가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작가는 무엇일, 무엇인지 네네네. 그런 질문이 생겨났고요. 두 번째는 그럼 개념 미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미술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질문하는 행위인가? 네. 앞으로 쭉 영원히 그럼 이것만 남아있는 건가? 앞으로 미술에서. 네. 그런 두 가지 형식적인 질문이 생겼어요. 네네네. 굉장히, 저도 너무 당연하게 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 되게 제가 짚지 못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어떻게 작가가 되는가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이 1970, 80년대 제도 비판 작가들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작가라는 게 여기 보면 동호반복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디 갔지? 네. 동호반복적이고 이 분석명제인데 여기 보면 총각이 여기 작가에 해당하는 건데 작가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제 아카데미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작가고, 어떨 때는 미술대학을 나와서 우연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랑 친해진 사람이 작가고, 어떨 때는 갑자기 그냥 제야에서, 인스타에서 막 그림을 올렸는데, 그 그림이 어느 순간 어떤 평론가한테 딱 발탁이 돼서 뭔가, 이게 뭔가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람이 갑자기 작가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취약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제도 위반 얘기까지 가면 어떻게 보면 미술계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소셜 시스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작가를 만드는 게 그냥 작가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축적되면서 굴러온 어떤 행정 시스템이나 뭐 미술 아카데미, 이런 이제 시스템들에 의해서 작가들이 양성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요 소셜 시스템 관련한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작가라는 게 사회적인 것과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얘기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어떻게 길러지는 거지? 그것도 사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얘기할 게 또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또 학교 자체가 작가가 되려면 막 서울대, 홍대, 이대를 막 나와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막 비판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또 오는 날에는 또 엄청난 또 다양한 어, 각 나라마다 다른 그런 어떤 지형들이 분명히 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요 부분이에요. 이게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코스스를 할까 했다가 코스스를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아서시 단토라고 하는 사람이 미술의 역사를 영웅서사시라고 하는 요 이야기 구조에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영웅서사시가 별게 아니라 해리포터나 막 처음에 옛날에 국어 시간에 아기장수 우투리 막 이런 설화를 막 배우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구조가 다 똑같아요. 막 해리포터 보면은 기이한 출생을 하고 고귀한 혈통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엄청 잘 나가는 뭐 마법사고 약간 그런 어떤 혈통이고 막 비범한 능력을 지녀서 막 볼드모트를 해치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근데 이제 부모님 둘 다 돌아가셔서 이제 어려서 이제 고난을 막 겪고 볼드모트가 따라오고 근데 이제 호그와트에 가서 조력자들을 만납니다. 헤르미온느랑 론 같은 사람 만나서 이제 능력을 성장시켜가지고 이제 위기를 겪고 볼드모트가 다시 부활한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제 불변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극복한다. 그래서 볼드모트랑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업적을 달성한다.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에 빗대서 미술의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미술에서의 시대 정신? 약간 이런 것도 이런 구조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술이 쭉 뭐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도 겪고 이제 착 변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다가 위기도 몇 번 겪는데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1960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점에 요 클라이막스에 있는 게 사실 요 개념 미술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미술이 미술에 대해서 그 끝장 얘기를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해버려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쇠강 상태에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이 아소시 단토가 영왕 서사시를 가지고 이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1960년대 개념 미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린버그 또 이 역사의 일부고 그린버그의 연장선상에서 미술에서 미술이 할 수 있는 그 특수적인 뭔가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정말 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또 막 그 미술에서 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다른 것들, 뭐 정치라던가 정치 사회적인 면들, 뭐 아까 작가
있어서의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그동안에 좀 변두리로 치워졌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정치적으로 막 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미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막 나오고 이런 이제 다른 국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술의 개념, 정의 이런 거 너무 그래 그냥 작가가 얘기하면 예술이지 약간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에 여기 이 작품 봤을 때도 이 작품이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은 작가가 제시하고 있어서 예술이긴 예술인데 이게 일상 경험과 달리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대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사회적인 측면,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일깨우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성취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서 이제 많이 사라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각자 다른 걸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저는 사실 들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그 층위가 막 섞인 채로 여러 가지 그 아마추어적인 이제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예술에 필요한 테크닉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친구 중에 이제 독일에서 유학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너무 그 역사 전공하는 애인데 너무 이제 공부가 힘겨우니까 중간에 그 동네 유학생 부인하고 같이 그 어떤 개인 화실에서 미술을 좀 배웠는데, 나중에 그 유학생 부인이 그때 벌써 30대를 넘긴 나이였는데 독일에 미대를 갔어요. 어, 잠시만요. 가르치던 분이 그냥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린 걸로 그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서 되게 좋은 독일의 미대를 가서 지금 화가로 독일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네. 봤는데 그냥 회화예요. 그냥 유화. 아주 막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모르는 채도 여전히 끌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딱 인생을 가지고 딱 뛰쳐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음, 사람들이 하는 이 행위는 그러면은 뭘까? 그리고 또 그 음, 사람들의 작품을 우리가 좋아서 내가 가까이서 보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고전적인 우리가 이제 미술이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약간 그러한 것들과 이러한 이야기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는데, 역시 되게 서로 다른 취미에 있는 것들을 딱 가지고 어, 와가지고 막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뭔가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제 주변에 그 옛날에 사실 이때 미국에 가서 유학을 막 해가지고 작가 활동을 하고 요런 어, 것에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때의 어떤 어려움이랑 그게 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이론들을 다 알아야지 또 그 안에서 미술계 안에서 뭔가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그렇고 이때 이 60년대 이전, 60년대 이때 외국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랑 오늘날의 그 외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그 어려움이 되게 달라진 이유는 이 60년대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작업들이 이 하나의 커다란 목표라는 게 이때 60년대에 있었어요. 이때는 뭐 예술의
핵심, 정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코스스 논문도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각자의 삶 중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뭔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점을 미술 뭐 색이 됐든 뭔가 그 컬러가 색이 됐든 그 형태가 됐든 그런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뭔가 좀 문화적으로 뭔가 다를 수 있는 지점들을 뭔가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좀 어떻게 보면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더 그 약간 그 되게 소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게 또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워낙 또 이 이후로 미술 사가들도 굉장히 많고 이때 이후로 막 각국의 미술 이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미술 사학자로서 아, 네. 활동하는 그런 경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작가가 자신이랑 너무 관계돼서 토속적인 걸 한다 그래도 그런 식의 어떤 미술 사학자들이 이미 가 있고 이미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어,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만약에,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작가로서는 좀 더 수월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슬기님도 되게 네, 개인적인 갑자기 질문을 주었는데 슬기님도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네. 작가로서 활동할 것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신가요? 아, 어, 저는 근데 그게, 일단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면 이게 그 자기의 문화를 잘 알고 거기 가서 뭔가를 주장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문화도 잘 알고 그쪽 문화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단계에서는 그쪽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미술사로 어쨌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근데 제 인생 플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 좀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그런 것도 좀 경험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기니까요. 나만의 네, 네? 네. 인생이 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획을 잘 짜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도의 단계가 됐을 때는 저도 작업을 그림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는 조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음, 글과 그림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박수.